코스피 5천. 네. 이 숫자가 음. 한때는 선거 때나 들을 수 있었던 뭐랄까 조금은 헛헛하게 들렸던 그런 숫자잖아요. 맞아요. 약간 정치적인 구호 같았죠. 그렇죠. 그런데 2026년 바로 지금 이 숫자가 다시 아주 현실적인 목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여기에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꽤 구체적인 근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코스피 5천 시대라는 이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세계는 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두 개의 큰 축이 있어요. 두 개의 축이요? 네. 첫째는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러니까 거대한 외부의 파도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외부 환경. 네. 특히 준 골디락스라는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준 골디락스? 네. 그리고 둘째는 바로 내부의 엔진, 정부의 정책 드라이버입니다. AI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부터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수술하기 위한 상법 개정까지. 아, 안과 박.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 그 거대한 파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유한타 증권 보고서가 2026년 미국 경제를 준 골디락스 상태로 진입할 거라고 전망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골디락스라는 동화 아시죠? 네, 알죠. 곰 3마리 나오는. 맞습니다. 뜨거운 죽도 차가운 죽도 아닌 딱 먹기 좋은 온도의 죽. 경제에서 골디락스는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은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네네. 준 골디락스는 바로 그 이상적인 상태에 아주 가깝게 다가갔다 이런 의미예요. 아, 거의 근접했다. 네. 자료를 보면 2026년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1%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노동시장 과열이 좀 식고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안정되는 등 꽤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는 거죠. 경제는 성장하는데 물가는 안정된다. 와,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경제가 한국 증시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보고서는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어떤 경로죠? 거대한 흐름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 효과가 드디어 현실이 되고 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준골디락스 경제를 만들어요. 네. 그럼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수출이 늘고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도 함께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죠. 이 모든 흐름의 심장부에는 AI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고요. AI 슈퍼사이클 많이 들어본 말인데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게 과거 닷컴 버블은 외부 투자금에 기댄 약간 거품의 측면이 강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AI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 즉 자생적 현금 흐름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외부 자금 조달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은 과거 닷컴 버블처럼 외부 충격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의 체력으로 쌓아 올리는 훨씬 더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동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외부 환경 덕분에 유한타증권은 2026 한국 경제도 꽤 밝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1.9%로 회복하고 특히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액 증가율은 4.1%에서 6.9%로 크게 확대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수출이 살아나는군요. 네, 글로벌 AI 수요가 반도체 경기를 이끌고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도 살아나면서 우리 수출에 훈풍이 불 거라는 분석이에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환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400원대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서요. 이건 좀 불안한 신호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미국이 AI나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쫙 빨아들이니까 원화 가치가 예전만큼 강해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고서도 연평균 환율이 1,385원 수준으로 과거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385원이면 꽤 높은데요. 그렇죠. 다만 이게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을 위험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해요.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추세적인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준 골디락스라는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건데 사실 바람만 좋다고 배가 앞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자료들을 보면 결국 내부의 엔진, 즉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이 배를 움직일 핵심 동력이라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법무법인 바른 보고서는 새 정부의 특징을 성과 중심, 과감한 변화, 경제 성장 우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더군요. 네, 그 과감한 변화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바로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입니다.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 네, 3일 PwC 보고서는 이 두 가지를 새로운 국가 성장 인프라로 규정해요. 과거에 경부고속도로가 제조업 시대를 열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두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열 거라는 거죠. 이름은 거창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I 고속도로는 뭔가요? 쉽게 말해서요, 국가 차원에서 초성능 컴퓨터 자원을 확보해서 모든 산업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해서 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마음껏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쫙 깔아주는 겁니다. 아, 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바로 그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2040년까지 한반도 전역에 거대한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해상 전력망이요? 서해안 같은 곳에서 만든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를 전력 손실 없이 산업단지까지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아리오논드렛 같은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전략인 셈입니다. 새로운 고속도로를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를 달릴 자동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소용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낡은 자동차를 수리하려는 시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보고서가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한국 증시가 제값을 못 받는 이유, 그 핵심에는 항상 낮은 주주 환원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었죠. 정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상법 개정?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바꾸는 건데요. 아, 그 논란 많았던. 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사가 회사에만 충성하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수 일가 같은 특정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들이 희생되는 물적 분할 같은 일이 벌어져도 소액 주주들은 막을 방법이 없었죠. 맞아요. 이걸 앞으로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법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논란이 정말 많았던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KDBI, 즉 한국정책방송원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여도 그걸 없애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소각을 안 했죠. 이걸 나중에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써먹거나 하면서 사실상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해서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소수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대변할 이사를 한 명이라도 더 이사회에 보낼 수 있게 하고 네. 또 대주주의 전행을 감시할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법 개정, 재개 반발도 엄청날 테고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인데 보고서에서 이거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만약 실현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미래에셋증권 보고서는 일단 이 개혁이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효과 분석에. 네.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제도 개혁으로 거버넌스 리스크가 줄어들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할 때 드는 비용, 즉 자기자본 비용 COE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기자본 비용 COE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이 회사는 이제 지배구조가 투명해져서 덜 위험하니까 예전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네. 리스크가 줄었으니 기대 수익률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주식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게 됩니다. 이 효과를 분석해보니 상법 개정만으로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약 10% 정도 재평가될 여력이 있다고 나와요. 10%요? 네,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까지 고려하면 최대 20%까지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한 주가 부영책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외부에서는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고 있고 내부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낡은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2020년 코스피의 목적지를 어디쯤으로 보고 있나요? 유안타증권은 2020년 코스피가 움직일 범위를 3,800에서 4,600포인트 사이로 제시합니다. 3,800에서 4,600.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만약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5,2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잠시만요. 5,200이요? 네, 5,200입니다. 5,000을 훌쩍 넘는 숫자인데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보고서에서 꼽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앞서 길게 설명드린 글로벌 준골드락스 환경이 실제로 펼쳐지는 거고요. 둘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등 통화 완화 기조로 가는 겁니다. 네. 셋째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체질 개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 예를 들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경우죠. MSCI 편입.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가장 폭발적인데요. 바로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2026년에는 한국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이 300조 원, 영업이익은 400조 원 시대를 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순이익 300조에 영업이익 400조라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게 정말 AI 슈퍼사이클 하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에서 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나요?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의 이익 증가가 다른 산업으로 퍼져나가는 효과까지 계산한 수치입니다.
물론 베스트 시나리오라는 전제가 붙은 만큼 아주 낙관적인 전망인 건 사실이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유한타증권이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모든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도 마지막 열쇠는 결국 개인 투자자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요? 네.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의 컴백홈이 5,000포인트 도전기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컴백홈? 네. 2025년에 해외 주식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순매도를 기록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 주느냐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거죠. 아, 외국인들은 정비 정책의 방향성이나 기업이 개선세를 보고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지수를 강력하게 밀어올릴 마지막 힘은 결국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개인들이 이번에는 정말 달라지겠구나 하는 신뢰를 갖게 되느냐의 문제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장밋빛 전망에 가득하지만 이데일리 기사를 보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코스피 5천 공약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냉정한 지적도 있네요. 네, 있었죠. 이번에는 무엇이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그 기사가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줘요. 과거의 공약이 단기 부양책에 가까웠다면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신뢰 회복, 구조 개혁, 투자 환경 개선 이 3대 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밸류업 전략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 역시 선언에 그치는 정치적 레토릭일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하죠. 결국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도로 위 장애물들, 잠재적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도로 폐쇄 같은 것들이죠. 외부 변수. 네, 미국 금리 정책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중국 경기가 갑자기 꺾이거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있는 북한 리스크 같은 것들입니다. 네. 둘째는 내부적인 난관, 즉 도로공사 지연의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회 통과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죠. 만약 재계의 반발로 상법 개정이 좌초되거나 크게 후퇴한다면 아까 마지막 열쇠라고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그럼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정책의 실행력과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렵게 쌓아가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정치적 상황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보내주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2024년 말 전임 대통령 탄핵과 계엄 선포 시도 같은 일로 국내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네, 정말 혼란스러웠죠. 보통 이런 상황이면 국가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S&P, 무디스, 피치 같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전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요. 정말 의외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오히려요? 네, 또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 신용 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적인 정치적 잡음이나 리더십의 혼란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 자체는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외부의 강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내부에서는 나라가 무너질 듯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오히려 이 나라는 이런 위기도 시스템으로 극복하는구나 하고 신뢰를 보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정치적 리스크와 시스템의 안정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죠. 오늘 자료들을 쭉 꿰어보니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는 AI라는 거대한 글로벌 기술 혁신의 파도 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한국 증시의 오른 숙제를 풀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서핑보드를 올려놓은 모습 같습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파도도 좋고 보드도 새로 장만했지만 결국 성공의 열쇠는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파도를 타는 실행력과 그걸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신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3.1 PwC 보고서의 비유처럼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제조업 시대를,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 시대를 열었듯 이제 AI 고속도로와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놓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 그 길을 달릴 낡은 자동차, 즉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수리하려는 계획까지 나왔고요. 자,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고 정비된 자동차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는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5천이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도에는 없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